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그래서 그 충격량, 물리량은 어떤 물체에 가해지게 되면 그 물체의 운동량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체가 받은 그 충격량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5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되면 운동량이 5만큼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수학적 표현을 이용해서 표현을 바꿔보면 처음에 운동량에서 충격량을 더해주면 나중에 운동량이 된다. 또는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면 가해진 충격량이 된다 라고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다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방법은 어떤 물체에 힘의 크기를 측정해주는 센서를 하나 장착하고 매 순간, 즉 시간에 따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쪽의 면적을 구한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지금처럼 어떤 도형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왔을 때는 아래쪽의 면적을 우리가 수학적 표현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어요. 물론 문제에서 넓이가 얼마다라고 준다면 그냥 그걸 활용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경우만 다룬다? 직접적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힘이 일정한 경우 또는 힘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게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서 충격량을 구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힘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직삼각형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가로 그리고 높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다뤄봤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앞에서는 좀 특별한 좀 넓이를 구하기 쉬운 충돌에 대해서만 다뤄봤다면, 이제는 우리 일반적인 충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반적인 충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 또는 공이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 이렇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충돌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일상에서 보는 충돌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거나 또는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가 아니라 조금 복잡한 경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자, 근데 이 물체에 마찬가지로 충격량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매 순간 측정해주는 힘 센서를 장착한 다음에 어떤 바닥을 향해서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물체가 아래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아래쪽으로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 물체의 운동의 정도, 운동량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면 여기 밑에 있는 요 바닥에 이 물체가 떨어져서 접촉하기 직전 순간부터 관찰을 시작을 할 거예요. 즉, 이 물체가 아래쪽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는 아래쪽으로 속력을 가지고 있겠죠. 결국 바꿔 얘기하면 아래쪽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때의 운동량은 아직
바닥과 충돌하기 전이니까, 즉 바닥으로부터 힘을 받기 전이니까 처음 운동량이라는 뜻으로 운동량처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잠시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 바닥과 부딪히면서 멈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정지한 경우. 자, 정지했다는 거는 결국 이 물체가 바닥과 부딪혀서 처음의 운동량에서 나중에 운동량이 0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아까 우리가 복습을 하기도 했지만,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관계에 있었죠? 충격량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또는 뭐 운동량, 처음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학적 표현으로 써보면, 자, 처음 운동량은 우리 보통 운동량이라고 쓰고 처음을 뜻하는 작은 글씨를 아래에 써주고, 자, 처음 운동량에서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더해주면, 자, 이 물체의 충격을 받은, 즉 힘을 받고 난 나중 운동량이 된다라고 했었죠. 요거는 모든 충돌에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위에서 요 상황을 가지고 한번 아래 정리에 대입을 해볼게요. 즉 적용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마 온라인 수업 말고 이제 등교 수업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둘 거예요. 왜? 운동량이라고 하는 요 놈은 방향이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이 충격량도 방향이 들어가요. 이 충격량의 방향은 힘이 가해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물체가 떨어지는 이 순간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물체는 지금 뭐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이 아래쪽과 위쪽 방향 두 개로만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이 물체가 처음에 아래쪽으로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보통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그런 게 좀 일반적이니까 우리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고 위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을게요. 자, 이 방향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꿔서 설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처음 운동량, 즉 이 물체가 바닥과 부딪히기 직전의 운동량은 아래쪽이니까 방향 아래쪽이라는 뜻으로 플러스를 써줄 거고, 자, 처음 운동량은 우리 예를 들어 10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걸 우리가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값을 부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됐어요? 멈췄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0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 자, 플러스 10에 어떤 값이 더해지니까 0이 됐으면 이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 물체는 아래쪽으로 운동하던 이 공은 플러스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이너스 10, 즉 위쪽으로 10이라는 충격량을 받기만 하면 얘는 멈추게 돼요. 다시, 자, 이 물체가 아래쪽으로 운동하다 멈춘 요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마이너스 10이라는 충격량을 받기만 하면 멈추게 돼요. 그렇다면 얘는 멈추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즉
어떻게 힘이 작용해도 충격량 마이너스 10만큼만 받으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앞에서 배웠던 어떤 물체가 받는 여기 있는 힘 센서가 알려주는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 보통 힘 시간 그래프라고 해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리기 위해서 가로축에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매 시간을 나타낼 거고, 자, 세로축에는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물체가 떨어지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부터 관찰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언제부터 힘을 받을까? 물체 바닥과 닿는 순간부터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가 이제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힘을 받게 되니까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처음엔 0이었다가 바닥과 닿는 순간부터 점점 이렇게 힘이 커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얘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체가 벽에 부딪히거나 또는 우리가 공을 발로 차거나 할 때 그걸 우리가 느린 카메라로, 초고속 카메라로 아주 잘 관찰을 하면 아무리 단단한 물체라도 조금씩 찌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 이 물체가 점점 찌그러지면서 이 물체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가장 많이 찌그러진 순간에 이 물체는 가장 큰 힘을 받게 돼요. 그 다음 순간부터는 이 찌그러진 정도가 점점 펴지면서 받는 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충돌에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일정하게 커지는 그래프도 아니고 일정한 힘의 그래프도 아닌 이렇게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최고점 피크를 찍고 아래쪽으로 다시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즉, 이 그래프는 어떤 물체가 충돌에서 받는 일반적인 충돌에서 받는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이 피크점. 자, 이 피크점에 좀 관심을 가져볼게요. 자, 이 피크점, 가장 최고점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이 물체가 멈출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즉 충돌하는 동안, 자, 이 시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이 작용한 이 시간은 결국 접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을 찰 때 우리가 공에 직접 발을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공에 힘을 가할 수 없죠. 그 말처럼 이 힘을 받은 시간은 결국 물체와 충돌한 어떤 물체가 접촉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접촉한 시간 동안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중에 최대값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이 피크점을 힘이라고 써주고 작은 글씨로 최대라고 써줄게요. 즉, 이 값이 뜻하는 건 이 물체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의 크기 중에 가장 큰 값,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간이 힘을 받는 시간이 될 거고,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만약에 이 물체를 지금부터 우리 계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계란을 떨어뜨려서 바닥과 닿기 직전부터 바닥에 닿아서 멈춘 순간까지 힘의 그래프를 쭉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자, 근데 이 달걀을 이루고 있는, 계란을 이루고 있는 그 계란 껍질이 버틸 수 있는, 표면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예를 들어, 지금 이 힘의 크기 중에 최대값보다 요 작은 값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값은, 뭐라고 하지? 자, 물체의 표면이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할게요. 즉, 어떤 계란 껍질이 지금 이 힘만큼 받으면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충돌의 경우는 지금 이 계란이 받는 힘이 점점 커지다가 표면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지나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계란이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이 바닥에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 자, 한번 보세요. 요 힘 최대, 이 물체가 받는 최대 힘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돼? 이 견딜 수 있는 힘, 한계 힘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면 돼요. 자, 이 피크점을 떨어뜨리면서 뭐가 유지돼야 될까요? 충격량 10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 그래프에서 충격량이 뜻하는 건 아래쪽의 면적이에요. 즉, 이 아래쪽 면적은 유지하면서 이 피크점은 이 한계점 아래로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아래 면적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요 밑변,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피크점을 내리기 위해서는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서 밑에 있는 요 넓이를 유지시켜 주면, 즉 10만큼만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 똑같이 계란을 멈출 수 있으면서도 계란 껍질이 버틸 수 있는 한계 힘 아래쪽으로 이 계란이 받는 최대 힘의 크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계란은 깨지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어떤 충돌에서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이 물체는 받는 힘의 최대 크기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떨어뜨릴 때 맨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 계란이 받는 힘의 최대 크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깨지게 되지만, 우리가 이 아래쪽에 아주 푹신한 쿠션을 놓던가 또는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면 이 계란이 받는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힘의 최대값이 줄어들어서 계란 껍질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계란이 깨지지 않고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 원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어디서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 자, 예를 들어 에어백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내 몸도 관성에 의해서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차량 앞에 있는 딱딱한 판 있죠. 그걸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그 판에 머리를 부딪혀요. 즉 내 머리 두개골과 차량 앞쪽에 있는 그 대시보드 부분이 충돌을 하게 되죠. 충돌하게 된다는 건 결국 내 머리 두개골이 이 대시보드로부터 힘을 받는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내 머리가 받는 힘의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두개골이 버틸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을 거야. 그쵸? 그 한계 이상의 힘을 받게 되면
즉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머리가 받는 힘의 최대값이 두개골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두개골에 손상을 입어서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앞쪽에 에어백을 설치해서 우리 머리가 받는 힘의 시간을 어떻게 하자? 늘리자라는 거죠. 머리가 받는 힘의 시간을 늘리게 되면 결국 멈출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머리가 받는 힘의 최대값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두개골이 버틸 수 있는 힘의 최대값, 힘의 한계점 아래로 떨어지게 돼서 우리는 머리에 좀 더 적은 손상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예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지 점프가 있을 거예요. 자, 번지 점프 할 때 우리는 탄성이 있는 고무줄로 된 탄성이 늘어나는 그런 줄을 이어서 번지 점프를 하게 되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탄성이 없는, 거의 없는 밧줄을 이용하게 된다면, 자, 무슨 일이 발생할까? 밧줄은 그 고무줄보다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탁 늘려보면 알잖아, 그치? 한번 힘이 작용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받는 힘의 최대값이 굉장히 위쪽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의 한계점 이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값을 줄이기 위해서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늘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좀 더 다른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운동량 부분 그리고 충격량 부분까지 끝내게 되었고, 혹시 질문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잘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등교 수업 이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